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요즘 들어서 과학기술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자인식기를 개발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과학기술의 힘을 발휘할 기회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난히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오상현 기자, 북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한 상황에서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기술에서 찾아야 한다는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평양의 한 거리입니다. 여기저기 커다란 태양광 전지판이 설치돼 있는데요. 하루 평균 수십 킬로와트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위가 쓰고도 남을 전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전력은 국가 전력 계통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마을과 상점 단위로 이런 식으로 곳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자연 에너지 발전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 방송에서는 이렇게 주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또 보급하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요. 폐지를 재자원화하는 다양한 방법과 폐알루미늄을 이용해 창틀을 만드는 등의 기술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파늄을 생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늄에는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합니다. 네, 국경이 봉쇄되고 원료 수입도 원활하지 않은 만큼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것도 북한으로선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로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북한은 식량 확보 차원에서 물고기 양식을 장려해왔잖아요. 양식장 수조의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발효제나 먹이 첨가제 등도 개발했다면서 과학기술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설비 국산화 비중은 94%에 달합니다. 모기 첨가제와 발효제들은 소비량이 적고 물고기 맛까지 좋게 하는 효능을 가진 것으로 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한층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글씨 인식기를 개발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얼굴 인식기를 개발해 공항이나 상점 등에서 상용화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학 강의실에서는 증강현실, AR 기술이 구현되고 있고 각 대학의 인공지능학과 신설도 활발한데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도 로봇과 3D 프린터를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 부분품을 조립하는 과정에 상상력과 탐구력, 창조력을 키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모든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상상하고 앞날의 거운 꿈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경이 봉쇄된 지금이 과학기술로 자립경제 토대를 다질 기회라면서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소재로 한 장편 소설도 처음 나왔다면서요? 네, 인재 양성을 위한 김 위원장의 의지,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에 대한 노력을 담은 작품인데요. 김 위원장의 업적을 집약하는 총서 불멸의 여정 시리즈의 첫 장편 소설로 제목은 부흥이라고 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백남영 작가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이 소설을 꼭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을 소재로 한 총서도 있었는데 일종의 최고 지도자 띄우기로 봐야겠죠? 네, 각각 불멸의 역사, 불멸의 향도라는 이름으로 출판됐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불멸의 여정도 앞서 나온 책과 마찬가지로 최고 지도자의 업적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수령 형상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4.15 문학창작단에서 발간했다고 합니다. 소설 출간은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김 위원장의 활약을 부각하고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내년 1월 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80일 전투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켜야 한다며 각계각층 인민을 80일 전투 현장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전역한 퇴역 군인, 이른바 영예군인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영예군이지만 군사복무 그 정신으로 하루 전투 목표를 110%로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선 계획을 완수한 사람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고 치하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동무가 서문난 혁신자 안미경 동무입니다. 2년군 계획 완수자 김향순 동무. 사실상 전 주민을 동원하는 듯한 분위기군요.
네, 최근 북한 매체에서는 예전에 경제 부흥을 위해 시작했던 이른바 천리마 운동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몸 절반 가까이 3도 화상을 입은 8살 소년을 천리마 기수로 불리던 각 계층 근로자들이 기적적으로 살렸던 실제 이야기를 전하는가 하면 저를 위해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피를 뽑아 저희 몸에 넣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을 떼어 저희 몸에 붙여주었습니다. 공을 세웠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나 당시 상황을 경험한 이들의 인터뷰도 반복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했던 기억을 되살려 인민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요즘 80일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앞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모든 주민이 경제 건설에서 집중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는 대중 동원 운동이죠. 네, 그렇죠. 이 시한을 정해놓다 보니까 속도전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속도전, 과연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북한이 속도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수해복구 현장. 각 중대별 작업 속도가 적힌 판이 세워져 있고 굴착기가 쉼없이 움직입니다. 강원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기초 굴착을 파는 양이 2m 40을 돌파해야 했습니다. 이런 악조건이라고 해서 1등을 못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앞서야 된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유는 속도 때문입니다. 시공조정법 여부를 지키지 못할 때 반복 시공을 하게 되고 경량을 원신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릴 그날이 늦어지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차례나 찾아 빠른 복구를 지시한 검덕지구는 여성들까지 대거 동원됐습니다. 우리 군인 건설자 동무들과 함께 피해 복구 전투의 날가다를 보낸 지도 이제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5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된 80일 전투는 내년 1월 8차 당대회 전 올 연말까지가 기한입니다. 최단 기간 최상의 성과를 내자는 건데 수해 복구와 코로나 방역이 핵심 과제입니다. 김 위원장 집권 후 기간을 정한 속도전 카드를 처음 꺼낸 건 지난 2016년 2월. 36년 만에 7차 당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에 나섰고 곧이어 려명거리 조성 등을 위한 200일 전투를 벌였습니다. 작공이 첫 사물 방언대로부터 40여일 만에 40층 걸적 공사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북한의 경제 건설사는 속도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낙후된 경제 부흥을 위해 대규모 군중 동원과 정신교육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1950년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와 같은 속도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자는 천리마 운동. 이후 7천 세대를 지을 자재와 자금으로 2만 세대를 건설하고 건설 속도도 이전보다 7배 이상 높였다는 평양 속도. 비난론 공장을 1년 만에 지었다는 비난론 속도까지 확장됐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 속도전에 나선 건 1974년부터입니다.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일 위원장이 인민경제 6개년 계획이 차질을 빚자 70일 전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5-6칸짜리 살림집 한 세대를 7분 만에 조립했다는 일화. 북한은 이 전투로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합니다. 10일 전투 기간에 나라의 공업 생산액은 일약 1.7배로 장성했으니 이 승리야말로 이후에도 100일 전투, 150일 전투 등 모두 1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우리 장군님 소인간적인 정력으로 곧고 고르신 그 거룩한 자욱자욱이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에 나날에도 희천 속도와 마식령 속도 등 빠른 공사 성과도 속도전의 역사로 선전합니다. 북한 매체는 최근 이런 과거 속도전의 역사를 계속 부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여건은 어렵지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 이것을 속도전식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극복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속도전을 통해서 한번 이겨내자. 이번 80일 전투는 철저히 경제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했던 삼지연시 건설 3단계 공사나 평양 종합병원 등의 성과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최소한의 성과라도 내보자는 절박함 속에서 믿을 건 속도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주민들을 무조건 다그치기보다 정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김정은 위원장은 위문 편지를 보내 사상적 지원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복구 현장에서 자신들의 몫까지 다 합쳐서 도만을 해서 하루빨리 완공의 그날을 앞당겨 달라는 거. 현지에서 자기들이 송이꽃 집은 잘 봐주겠으니까 다른 걱정하지 말고 건강해서 일을 잘해달라는 이런 당부가 담긴. 현장 일꾼뿐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편지나 위문 형태로 해서 주민들에게 감성적으로 또는 어떻든 각계 단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당신들의 어떤 이런 속도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이제 어쨌든 메시지화 시켜서 이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김정은 시대의 속도전은 현대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과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공사의 질까지 담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표를 세워놓고 명분에 집착하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워도 계속 가야 하는 그런 관성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지금 매우 현실적인 목표를 두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군중 동원과 정신 교육만 강조하는 속도전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014년 평양의 한 아파트가 붕괴돼 수십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던 것처럼 부실 공사의 가능성이 여전하고 결국 근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일정 정도 성과가 나오지만 지속적으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임기응변식의 반응이다, 대응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 최소한의 성과라도 내보자며 꺼내든 속도전 카드.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당대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전방대 최유찬입니다. 참여의 컵. 네.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곳 어딘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평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은 평택으로 많이 이전했죠. 하지만 과거에는 동두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미군 대부분이 옮겨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기찻길 바로 옆 골목 사이로 수많은 상점이 밀집돼 있고 클럽들의 네온사인은 밤마다 그 화려함을 뽐냅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 기지가 들어서자 달러를 벌어들이려고 형성됐던 기지촌, 동두천의 옛 모습들입니다. 이곳이 과거 주한미군 최대 기지촌이었던 동두천 보산동입니다. 최근 수년간 많이 바뀌었고 또 바뀌고 있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낙서처럼 벽에 그린 그림, 이른바 그래피티였습니다. 한 유명 맛집 간판 위엔 기지촌 여성들의 아픈 역사를 표현한 거대한 그림이 들어섰고, 이 전철 교각엔 6개 대륙의 인물을 그려 넣어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이 지역의 특색을 표현했습니다. 생소한 그림에 처음엔 부정적 여론도 있었지만 지난 5년간 8개 나라에서 30여 명의 유명 그래피티 작가들이 꾸준히 참여했고, 지금은 동네 곳곳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두천이 갖고 있었던 건 이전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그러한 그림들을 통해서 새로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게 5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래피티를 통해서 이 도시를 재밌는 도시구나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한미군 위문 공연으로 시작된 미 8군 쇼, 그리고 기지촌의 수많은 클럽들. 어려웠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너도 나도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폭력, 윤락 등의 문제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우리 대중음악의 발상지가 됐고,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속삭이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과거 1층과 2층에 미군 클럽이 있던 건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뮤직센터로 탈바꿈했는데요.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층엔 시민들의 공연이나 각종 발표회가 열리는 다목적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2층엔 수많은 가수들과 그룹 사운드들의 음반으로 우리 대중음악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자리했고, 이 과거 클럽 종업원들의 숙소였던 3층은 녹음실과 연습실로 꾸며져 음반 작업과 각종 라이브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찌 보면 좀 슬픈 역사들, 아픈 역사들과 그 역사의 동전의 뒷면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어떤 문화적 집결, 이런 것들도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슬픈 역사가 있었지만 그 슬픈 역사 덕분에 혹은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많은 음악인들이 모여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될 수도 있었던 거니까요. 미술과 음악, 여기에 거리 곳곳에 들어선 여러 공방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을 찾게 하는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를 처음에는 안 하고 있었는데 한 분 두 분 오셔서 이 동네에 이런 공방들이 많네요 하면서 오시면서 체험도 하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일부러 또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는.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토박이 상인들은 미군이 떠나간 상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인의 솜씨를 바탕으로 한국 사람 장사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가게를 몇 군데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을 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딴 데 이제 점포만 하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자리 목 좋은 자리에다가 그래서 내가 마침 양복을 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일감을 보충을 하고 있어요. 땅거미가 내려앉는 시간, 이 동네엔 음식거리도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이 메뉴가 뭐예요 이게? 큐브 스테이크요. 큐브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부터 국수, 떡볶이, 마라탕 등 세계 음식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포장마차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손님들이 굉장히 위생이라든가 또 거리두기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지만 그래도 믿고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그 오픈된 곳에서 장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또 어떤 또 다른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야외 공연 같은 여러 행사가 중단돼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소문을 타 찾아주는 사람들은 끊이질 않습니다. 많이 행사를 하면 또 많이 알려지고 여기가 과거에 그러니까 미군에 의한 어떤 형성된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맛도 있고 멋도 있고 그래서 그걸 최대한 살려서 막거리, 먹거리나 볼거리를 갖다 제공을 하고 한국 사람 많이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두천은 이제 모두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입니다. 여기를 어떤 문화의 공간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공연, 뮤직센터에서 공연도 하고 야외에서 하면서 여기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월드 푸드 스트리트를 통하여서 먹거리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우리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동두천 미군기지, 그리고 그 기지촌. 이제는 평화와 문화를 위한 기지촌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지난 시간엔 북한의 가을 패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옛 추억도 소환해보고 또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북한의 겨울 패션이죠? 네, 그렇죠. 북한은 우리보다 겨울이 빨리 찾아오고 또 더 추워서 겨울옷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10월의 끝자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져서 얇은 패딩 꺼내 입게 되는데요. 두 분은 겨울옷 준비하셨어요?
갑자기 날이 좀 추워져가지고요. 얼마 전에 옷장 정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 옷은 싹 넣고 이제 겨울 옷을 다시 꺼냈는데 한국은 워낙에 여름에는 무척 덥고 겨울에는 무척 추워서 맞아요. 옷값도 진짜 만만치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별로 준비하는 게 없어요. 뭐 남한에서의 추위, 저희 고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강도죠. 그렇죠. 네. 해산시 올해 겨울철이 들어와 가장 추웠습니다. 북한은 겨울이 좀 우리랑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월동 준비는 모든 주민들한테 필수적인 그런 준비가 되거든요. 이제 뭐 네. 화목을 준비해야 되고 또 개개인이 입어야 되는 뭐 의류라든가 신발이라든가 필수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좀 우리랑은 근데 약간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7, 80년대에는 정말 추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월동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다 뭐 차로 이동하고 실내도 난방이 잘 돼 있고 바깥에서 지내는 시간 자체가 짧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겨울이나 이런 데는 좀 멋내기 좋은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옷들을 입으니까 코트로 멋도 좀 내고 맞아요. 뭐 스카프로 좀 멋도 내고 이제 이런 좀 맥락인 것 같아요. 남한에서는. 네, 아마도. 네. 우리는 얼어 죽어도 패션은 포기 못해 이렇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정말 이 추위에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옷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춥지 말아야 되니까 따뜻한 거. 유행되고 있는 게 몇 년 전부터 보니까 그 모피가 들어있는 옷, 전반적으로 다 모피를 입을 수는 없으니까 네. 목 부분이라든가 팔목에다가 이렇게 모피를 이제 씌웠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열기가 대단해요. 네. 이 모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2018년에 우리나라 갔을 때 현송월 단장이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네. 네, 바로 저 목도리죠. 당시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온 북한 응원단 의상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빨간색 코트에 긴 털모자.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저런 모자 스타일은 그 혹한기를 버텨야 되는 그런 네.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에서 러시아에서 먼저 많이 봤던 모자죠. 일단 북한은 겨울이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워낙 야외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털모자가 일종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말씀하신 털옷은 우리는 모피코트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나요? 밍크 동복이죠. 그러니까 밍크가 아니어도 다 밍크라고 불러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밍크 동복 중에서도 가짜 뭐 인조 밍크라든가 진짜 밍크 이렇게 또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네. 밍크 같은 그런 털 같은 게 또 수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지난해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졌더라고요. 밍크 동복 괜찮다 하는 거는 하나로 22만 5천 원, 그러니까 북한 원으로 165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되게 주민들이 살 비싸요. 수 있어요? 밍크 옷이라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잘 사는 돈주들이 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털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어떤 털들을 주로 이용하나요? 부분별로 다르죠. 군대에서는 주로 토끼털을 많이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개 가죽으로 된 외투도 이제 나오거든요. 개 가죽이요? 네. 정말 처음 듣습니다. 그거는 비싸요. 그래요? 그 토끼털은 뭐 한 10,000원을 한다면 개가죽으로 한 거는 한 5만 원 정도 할 정도로 이제 가격대가 4배, 5배 차이가 나거든요. 민간에서는 이제 북한에서는 돈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돼지가 돈피 아니에요. 얘기하셔가지고 네? 돼지가 돼지인 아니에요. 줄 알았습니다. 돼지가 아니고 한국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담비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 부드러운 털이 있는 것. 네네. 바로 이 검은 담비를 북한에서는 돈피라고 하는데요. 이게 주로 양강도에서 서식하고 북한의 천연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그래서 보안원들이 돈피 가죽 장사를 단속을 해요. 천연 기념물이니까. 네.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또 중국에 넘어가는 게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가죽류를 파는 그런 매대에는 잠복 근무를 하는 보안원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과거에는 우리도 모피코트 하면은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는 착한 소비 그래가지고 인조 모피를 더 사용하기도 하고 거의 뭐 품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인조 털로 된 것들을 입자라는 운동도 있고 오히려 너무 비싼 이런 진짜 모피코트를 입고 나가면 약간 오히려 사회적으로 약간 비난받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북한도 좀 먼 훗날에는 이런 비건이라고 말하는 인종오피라고 말하는 것들을 만드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북한은 어쨌든 추이와 서야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는 아직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털옷은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세탁하기도 만만치 않고요. 북한 주민들은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 북한 주민들이 모피옷은 팔목이라든가 목 부분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피옷은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뛸 수도 있어요. 그걸 띄어서 세탁을 맡길 때는 그 북한에서는 화학 빨래라고 하잖아요. 그 한국에서는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지만 그래요? 화학 빨래라고 해요? 그 화학 빨래, 그러니까 빨래집이 도시에도 엄청 많이 생겨나거든요. 북한 주민들 생활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요새 대세는 모피가 아니라 패딩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정말 까만색 이래가지고 김밥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도 요즘에는 패딩을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작년 겨울 평양 시민들 모습인데요. 뭐 베이지색, 연핑크색, 뭐 자주색까지 화려합니다. 겨울 패딩색으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저도 하얀색 패딩을 꼭 사고 싶었는데 항상 못 사요. 왜냐면 맞아요. 저거를 세탁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요. 자주자주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기가 어려워서 망설이다가 결국 항상 검정색으로 사는데 화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좀 밝고 화사한 색깔의 패딩들을 좀 시도하시는 것 같이 보이네요. 북한 엄마들 마음도 뭐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겨울옷을 보니까 굉장히 색도 밝고 또 품질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도 뭐 다자녀를 키우던 시기는 좀 지났잖아요. 뭐 많아야 지금 3명, 뭐 2명이 일반적, 1명을 키우는 세대들도 많으니까 아이들한테 많은 그런 투자를 한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솜패딩 많이 입었다. 요즘에는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속옷 같은 걸 입으면 저희가 막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땀이 더운 열기가 몸에서 뿜어나오고 밖은 추고 가운데 솜에서 만나서 축축하고 눅눅해지고 무거워지거든요, 속옷이. 그러다 보니까 오리털 이제 가벼운 거 북한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수입해 들여오는 것도 좀 많기 때문에 지금 가벼운 것 아니면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에서도 좀 이제는 양보다도 질적으로 조금 더 나은 제품을 사려는 그런 수요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오리털이 세탁이나 보관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요? 사실 한국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세탁하면 건조한 뭐 건조기도 따로 또 나오고 북한은 세탁기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빨래들은 손빨래를 해야 돼요. 속옷들도 다 이제 강에 나가 손빨래를 해서 말리게 되는 거죠. 겨울에 강이 얼어 있을 텐데 빨래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얼기 전에, 그러니까 얼었을 때도 물론 빨래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에서 겨울을 나려면 꼭 필요한 방한용품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북한의 겨울나기에 꼭 필요한 것, 바로 내복이죠. 북한의 인기 내복 동서남입니다. 와, 저는 내복이라 그래서 북한도 빨간 내복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색깔도 다양하고 좀 고운 색깔인데요. 아니 어른도 분홍색을 입는다고 해서 빨간색이 분홍색으로 바뀌었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저 뭐 영상에 나오는 걸 보니까 진짜 핑크색이 정말 많네요. 그러게요. 근데 색깔도 색깔인데 북한 내복도 좀 화면을 보니까 상당히 좀 얇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히트텍이라고 되게 얇은 내복을 입잖아요. 남한에서는 내복 입는 사람들 잘 안 계세요. 어르신들만 맞아요. 좀 입으시고 젊은 사람들은 내복 입는 거 싫어하죠. 왜냐면 끼고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요즘 오히려 내복을 입어서 에너지를 좀 절약하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남한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난방을 켜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 지금까지 정말로 한 번도 난방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새 집을 이사 가서 한 3시간 정도는 틀어놔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을 말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10년 동안 난방을 켜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대신에 내복을 입습니다. 그렇군요. 머리 수건은 또 뭔가요? 사실 머리 수건이라고 해야 되면 북한은 뭐 한국에서는 뭐 그닥 춥지 않으니까 머플러로 대신을 하잖아요. 이제 바람 막을 때는. 근데 북한은 야외 활동이 좀 많고 날씨가 좀 추운 관계로
이제 머리를 통으로 이렇게 감쌀 수 있는 그런 수건이 있어야 돼요. 네. 아무래도 북한은 우리랑 산업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이 이제 뭐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지만 북한은 밖에서 육체 활동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 산업 구조상 많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나 많이 상한다고요. 동상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굉장히 잘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겨울에는 패션보다 또 생존을 위해서 방한 장비가 필요한 거나요? 맞습니다. 우리 근처에 사례도 한 명 있는데 본인은 어는 걸 몰랐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손이 언 거예요, 살짝. 근데 그걸 언 걸 모르고 그냥 방치를 했는데 개발성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뼈가 이제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패션은 둘째 문제죠. 그렇네요. 네, 생존에 그냥 쓰고 어쨌든 그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올해는 겨울이 더 춥다는 예보가 좀 나왔기 때문에 북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네. 하니까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의 겨울나기가 좀 더 걱정이 됩니다. 그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봤던 자료 화면 같은 거는 대부분 이제 평양 시내의 모습이 많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형편이 괜찮은 분들의 모습을 봤지만 사실 북한은 도농 격차가 엄청 심하게 크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우리가 안 쓰는 뭐 질은 여전히 좋은데 안 쓰는 뭐 방한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내주는 그런 교류 협력 사업 같은 것도 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지금 북한에 계신 분들 겨울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네. 저는 사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또 일상적인 경제적인 여력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난방들이 좀 잘 되기만 해도 네. 주민들이 좀 덜 춥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달력을 보니까 입동이 다음 주더라고요. 네. 남북한 주민 모두 월동 준비 잘 하시고 건강하게 겨울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너저분하다? 따사롭다? 녹초가 됐다는 말일까? 개운하다. 일이 끝나서 진짜 하사분하다. 북한말 하사분하다는 몹시 지쳐 나른하다라는 뜻입니다. 온몸이 하사분하다. 나는 온몸의 맥이 풀려버린 듯 하사분했다와 같은 표현이 보입니다. 아, 진짜 하사분하다. 몹시 지쳐서 나른하다. 일이 끝났을 때 이렇게 추임새로 이제 하사분하다 이렇게 하니까 좀 나른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 주 들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올라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설까요? 자칫 대규모 재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은 젊은이들의 모임이 많은 헬로윈 데이이기도 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방역 수칙 꼭 지켜야겠습니다. 네. 통일전망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